안녕하세요. 33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각종 고용 지표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특히 취업률과 고용률은 분모가 다르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실업률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고용 지표인데,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체감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될 때 이 구직 단념자가 생기는 거죠. 아예 그냥 취업하는 것도 포기한 사람들. 이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구직 단념자가 생기면은 실업자에서 구직 단념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실업률은 떨어져서 고용 상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업률, 실업률 말고 또 다른 바로 고용률이라는 그런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활동 인구의 조사 방법을 보면은 여기에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했나? 자, 예로 가면 취업자가 되겠죠. 아니요로 가면은 일시휴직인가? 일시휴직자에 속하는가? 아니면은 가족 그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로 가면은 취업자가 되겠죠. 자, 아니요로 가면은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 취업 의사가 있는가? 했을 때 예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그쵸, 바로 실업자가 되고 아니요로 가면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 한 나라의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고용 사정이 악화되어 실업자 중에서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구직 단념자들은 고용 통계에서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면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자, 분모를 뭘로 놓는 거죠? 바로 15세 이상 인구로 놓고 하면은 어떤 그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때의 어떤 경제 지표가 바로 고용률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률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가와 물가 지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값을 뭐라고 할까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가격. 사과 가격, 그다음에 쌀 가격, 라면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지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균에서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매기는데 이거를 그쵸, 바로 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는 개별적인 가격 수준을 종합 평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별 상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과 물가, 쌀 물가 이런 식으로는 표현하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잘 알아주시면 되고, 기준 연도를 100으로 잡고 다른 시점의 물가를 2의 100분비로 나타난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100으로 따지는 게 바로 지수의 개념이죠.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물가 지수는 그래서 기준 시의 물가분의 비교 시의 물가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물가 지수와 가중 물가 지수 이렇게 구하는데 있는데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상품의 수로 나누면은 이 단순 물가 지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지수 가격 지수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고 그걸 곱해서 그걸 가중치 합으로 나눌 때 이거를 가중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물가 지수는 바로 이 가중 물가 지수로 구하죠. 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중치는 중요한 물건에 따라서 그 가중치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쌀, 라면 있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 더 가중치를 둬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쌀이 되겠죠. 쌀을 더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그거를
개별 가격 지수로 곱하고 그거를 가중치 합으로 나눌 때 우리가 그거를 가중 물가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전년분의 금년 마이너스 전년 이렇게 구한다는 거.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전년 물가지수분의 금년 물가지수 마이너스 전년 물가지수 곱하기 100.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전월 물가지수분의 금월 물가지수 마이너스 전월 물가지수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다는 거. 전년분의 금년 마이너스 전년 이렇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퍼센트라는 개념과 퍼센트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죠. 요거 꼭 구분해 줘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은 퍼센트로 나타내죠. 이런 그러니까 퍼센트와 퍼센트 사이에 어떤 그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그거를 퍼센트 포인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변동했을 때 변동의 정도는 퍼센트 포인트를 쓴다는 거.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어느 해 4%에서 다음해 6%가 됐을 때 퍼센트 포인트로 나타내면은 2% 포인트 상승하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승률로 나타내면 2에서 4로 된 거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50% 상승한 거죠. 자, 퍼센트 포인트는 2% 포인트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퍼센트로는 50%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지수의 종류를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나누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400 몇십 개의 물가 소비자와 관련된 그 가격들을 종합 평균한 거죠. 일상적인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물가지수다.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력이나 가게의 생계비를 측정하고 임금 인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떤 생산과 관련되는 거죠.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가 되겠고,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 얘기했었죠. GDP가 뭘로 구성되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물가지수로 반영하는 물가지수로 다른 물가지수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게 되겠죠. 여러 가지 경제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구한다는 거, 이걸 꼭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각 개인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거를 체감 물가지수 또는 장바구니 물가지수 또는 뭐 생활 물가지수 이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정부는 물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매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죠. 우리나라는 460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물가와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물가, 정부 발표 물가와 그 다음에 체감 물가, 우리가 느끼는 물가 사이에 어떤 괴리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 좀 더 밀접한 그런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만을 또 대상으로 물가지수를 매기는데, 그거를 장바구니 물가 또는 생활 물가지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가지수의 용도를 보면은 국민경제 전체의 상품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주는 지표고,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은 화폐의 구매력이 어떻게 될까요? 물가와 화폐 가치는, 물가라는 건 물건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물건의 가치와 화폐 가치는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그쵸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상승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경기 동향의 판단 지표, 지금 현재 경기 흐름이 어떠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자 약간 침체기면은 물가가 하락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경기 상황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로서 물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품의 수급 동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수요가 과잉이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어떤 상품의 수급 동향을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종류를 살펴보는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데, 보통 뭐 한두 달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적어도 몇 달이 계속 지속될 때,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은 한 4, 5%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플레이션은 크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요인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인데, 총수요라는 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구성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증가할 때 우리가 총수요가 증가하고, 그게 그래프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죠. 자, 요때의 인플레이션, 요게 지속될 때 요때의 인플레이션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기 호황기에 나타나고, 총수요 곡선의 오른쪽 우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때는 물가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실질 GDP, 국내 총생산도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돈이 많이 풀리면은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죠. 그래서 긴축을 해야 됩니다. 긴축 재정 정책과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요 긴축과 확대 이런 개념은 다음 단원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중복 투자와 투기를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가계의 과소비를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긴축 재정 정책과 긴축 통화 정책.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도록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